한쪽 부모를 빼닮은 이종교배로 태어난 동식물들에 대해서 수집한 사례에서 보면은 그 닮음은 주로 그들 본성에서 거의 기형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형질들, 그래서 선천성 색소결핍증, 흑색소증, 꼬리나 뿔의 결함, 혹은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더 많은 것, 요것에 한정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통해서 서서히 획득된 성질들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한쪽 부모를 더 닮는 거, 그런 이종교배로 태어난 동물들을 보면은 그 닮았다는 게 어떤 거냐? 거의 기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질들.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선천성 색소 결핍증. 그러니까 이제 하얀색으로 나오는 그런 동물들이죠. 흑색소증, 뭐 검은색, 꼬리나 뿔의 결함, 혹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더 많은 이런 기형을 담는 그런 게 많아 보이고, 선택을 통해서 서서히 획득된 성질, 그러니까 뭐 자연 선택, 요거랑 관련된 거랑은 별로 이제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다윈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죠. 잠깐만요. 따라서 어느 한쪽 부모의 완벽한 성질로의 급작스러운 복귀는 자연적으로 서서히 발생한 종들에서 나온 종간접종의 경우보다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형질이 반쯤 기형인 변종에서 나온 변종간 접종의 경우에서 더 나타나기 쉬울 것이다. 어느 한쪽 부모의 형질로 복귀할 수가 있죠. 자손이 나오다 보면. 근데 그게 어디서 쉬우냐? 종간 잡종은 어렵다 이거죠. 그게 왜냐면은 이것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형질이 같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기형이거나 아니면 변종, 그래서 이제 그 변이성이 최근에 나온 종 같은 경우에서 부모 형질로의 어느 한쪽 부모 형질로의 갑작스러운 복귀가 더 빨리 더 많이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어떤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막 많이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뭐 잡종의 어떤 성향들에 대해서 쭉 자기 그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잡종에서 나타나는 이런 뭐 닮고 안 닮고 교배가 되니 안 되니, 그 다음에 이제 생식돼서 나온 자손이 생식 불능이니 아니면 생식 기능이 완벽하니, 뭐 요런 걸 다 볼 때 종하고 변종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인다, 요 얘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그 중심 가지를 잘 이제 알면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질학적 기록의 불완전함에 관하여 어떤 두 종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중간 형태는 없다. 각각의 종들과 알려지지 않은 공통 조상 사이에 중간 형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윈의 그 그림에서 봤듯이 여기 갈라져 나온 거에서 A하고 B의 완전 그거의 중간 형태는 없더라는 거죠. 왜? 옛날에 이미 갈라져 나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공통 분기될 때,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중간 형태라는 게 우회적으로 하는 중간 형태다 이거죠. 지금의 직접적인 중간이 아니라 옛날에서 분기되기 전에 그런 공통 중간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공작비둘기와 파우터는 둘 다 양비둘기의 자손이다.
그 둘과 양비둘기 사이에 극도로 가까운 계열이 있을 것이지만 공작비둘기와 파우터 사이에 직접적인 중간 변종은 없다. 파우터가 이렇게 보면 이제 밑에 목 아래 부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온 그 비둘기인데, 파우터도 이제 양비둘기에서 나오고 공작비둘기도 양비둘기에서 나왔는데, 그게 둘 다 양비둘기에서 나왔을 뿐이지 공작비둘기하고 파우터 그 중간에 있는 형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회적인 중간 형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올바른 개념을 잡을 수 있다. 여기서 양비둘기라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그 사육비둘기들의 공통 조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품종의 특색인 약간 펼쳐진 꼬리와 약간 커진 모이 주머니를 모두 가지고 있는 비둘기는 없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중간 형태는 없다. 그리고 말과 맥 사이에 직접적인 중간고리가 존재했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 맥이라는 건 뭐냐? 중남미와 서남아시아에 있는 코가 뾰족한 돼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직접적인 중간고리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 옛날에 분기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형태들 각각과 미지의 공통부모 사이에 직접적인 중간고리가 존재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분기대에서 나온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 보면 요 중간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네? A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M10을 봤을 때 A5하고 M5 중간에 D5 이런 것들이 아니면 T5 이런 공통 구성이라는 거죠. 중간 이렇게 A10하고 M10하고 중간에 있는 F10이 직접적인 중간은 아니라는 거죠. 분기대에서 나온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맥이다. 우리가 중간고리들의 거의 완벽한 사슬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둘이나 그 이상의 종들의 부모 형태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간고리들을 완전히 다 갖고 있어야 부모 형태가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 추론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맥에게서 말이 나왔다면 직접적인 중간고리가 둘 사이에 존재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하고 맥하고 공통 조상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맥이 말의 직접적인 조상이다 라고 하면은 둘 사이에 중간고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례는 한쪽 형태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던 반면 그 자손들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맥하고 말이 지금 동시에 둘 다 있잖아요. 근데 맥에게서 말이 나왔다 그러면 맥은 변화를 안 했던 것이고 말은 계속 변화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기체와 유기체 사이 또는 아이와 부모 사이에 경쟁이 일어난다라는 원리를 생각한다면 무척 희귀한 사건이다. 유기체와 유기체 또는 아이와 부모 이게 있으면 항상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변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의 일이라는 건데 하나는 계속 안 변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기가 쉽지 않다. 시간차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중간 형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A와 B라는 종의 중간 형태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A와 B라는 종의 직접적인 중간 형태가 아니라 조상들의 중간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두께가 수천 피트나 되는 여감층들이 있다. 여감층은 비록 많은 다른 매장층보다 더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을지는 몰라도 닳아서 둥글게 된 시간의 흔적을 품고 있는 자갈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얼마나 느리게 축적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적격이다. 그래서 여감이 뭐예요? 자갈층이 있죠. 자갈층이 더 빨리 형성되었을지는 몰라도 자갈이는 것 자체가 돌이 둥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지질학자인 찰스 라이엘은 퇴적물의 두께와 규모는 다른 곳에서 지각이 겪은 상마의 결과와 정도라고 한다. 상마라는 것은 해변보다 높은 지면이 점차 침식되어 낮아지는 현상. 그러니까 해변보다 높은 땅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풍화, 바람이나 뭐 파도의 영향으로 깎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적물의 두께가 예를 들어서 지각이 상마를 겪었다라고 치면은 그것을 많이 겪으면 퇴적물의 두께가 얇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지역에서의 퇴적 광산이 시사하고 있는 상마되는 양은 어마어마하다. 퇴적 광산이라는 게 뭐냐? 퇴적 작용 과정에서 쓸모있는 광물이 모여 생긴 광산이다. 광산이라는 것은 이제 광물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퇴적 과정에서 쓸모있는 광물이 모여서 생긴 그런 광물의 형태 이것을 보면 상마되는 양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앤드루 크롬빌 MG 교수가 실제로 측정하거나 추정한 대형 제국 각지에 있는 암층의 최대 두께는 고생대층이 57,000비트, 2기층이 13,000비트, 3기층이 2,000비트로 다 합치면 72,000비트다 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쟀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 2기가 뭐예요? 2기는 이제 중생대죠, 중생대. 그 다음에 3기는 뭐예요? 신생대에서 최근의 시대, 바로 전까지가 이제 3기이고, 최근의 시대가 4기인 거죠. 이렇게 쟀더니 72,000 PT였더라. 상마된 물질의 축적률과는 별도로 여러 부분에서 즉 지층들의 표면이 침식되는 양은 아마도 시간의 경과에 대한 최고의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표면이 침식되는 양을 보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층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1000에서 2000피트쯤 되는 수직 절벽으로 깎여버린 화산섬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마가 일어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느냐. 지층 하나가 포함하고 있는 시간의 그 범위는 굉장히 넓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레이븐 단층은 위쪽으로 30마일이나 뻗어 있어요. 이 선을 따라서 그 지층의 수직 범위는 600비트에서 3000비트까지 제각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층이 쫙 30마일을 뻗어 있는데 수직 변이를 보면 그 같은 지층에서 어떤 데는 600비트의 깊이고 어떤 데는 3000비트의 깊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깊이만 갖고는 왜냐면 600비트나 3000비트나 같은 시간이 흘렀을 테니까 절대적인 그 단층의 길이만 갖고는 그게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램지 교수는 앵글시 섬에 존재하는 규모 2300피트의 지층 함몰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발표했고 12000피트의 함몰이 메리오네스셔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함몰, 이게 굉장히 큰 함몰들이 있다. 그래서 함몰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층이 같은 두께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다 쌓여서 된 게 아니라 한번 주저앉았다가 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지층의 두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